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1,100억 달러. 참 안타까운 엄청난 숫자죠. 네, 단 1년 만에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우리 돈도 아니고 달러 기준으로 이 거대한 자본이 조용히 짐을 싸서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시장이 붕괴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무슨 대규모 해킹 사태가 터진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저 서류 작업, 즉 입법 지연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지루하지만 치명적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서류 작업이 안 돼서 돈이 떠난다니. 도대체 한국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본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아주 혐오하거든요. 룰이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는 자본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요. 당장 내일 룰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도박판에 돈을 둘 수는 없겠죠. 그렇죠. 지금 한국은 단순히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국가 단위의 새로운 금융 인프라 경쟁에서 사실상 그냥 기권표를 던진 거나 다름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에서 다룰 내용은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자산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생존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핵심 소스는 핀테크 연구소에서 2026년 4월 8일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처리 지연 및 SAI 사회 인정지수 분석 보고서죠. 맞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왜 이 엄청난 뭉칫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얽혀있는 쟁점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 양면에서 입체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1,100억 달러의 엑소더스라는 결과에는 반드시 사전에 어떤 징후가 있었을 텐데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시장의 신뢰도 지표, SAI 지수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정확히 무엇을 측정하는 숫자인가요? SAI, 그러니까 사회 인정지수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사회와 제도가 얼마나 신뢰를 보내고 수용하는지를 100점 만점으로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호감도를 묻는 여론조사 같은 건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다릅니다. 관련 기업들이 은행 계좌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기관 투자자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투자를 진짜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이런 실제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돈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벽이 얼마나 낮아졌느냐를 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숫자의 흐름을 연대순으로 좀 따라가 보면요. 지금 이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주 명확히 보입니다. 첫 시작점이 언제죠? 제1단계,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입법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가 2024년 7월이거든요. 이때 지수가 45점이었습니다. 45점이면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예자막 제도의 틀이 잡히면서 시장이 정상화될 거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혔겠군요. 네, 산업 진행을 위한 후속 입법이 곧이어 이루어질 거라는 시장의 아주 강력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였죠.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가요? 2025년 내내 42점을 유지합니다. 꽤 잘 버텼네요. 네, 아슬아슬하게 기대감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25년 6월에 발의된 제2단계 기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묶여버립니다.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2026년 초에 지수가 30점으로 급락합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발표된 현재 시점의 SAIG 지수는 28점입니다. 와, 28점. 숫자가 반토막 났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는지 궁금하거든요. 28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체감 온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평가 등급으로 치면 최하위권인 시작 인정 단계입니다. 시작 인정이요? 시장에 이미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있고 수조 원이 거래된 지가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도적 인정 수준은 아무것도 없는 산업 초기 단계로 그냥 추락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제도화 실패 수준이죠. 참담하네요. 당장 기업들 운영은 되나요? 은행은 리스크를 이유로 관련 기업의 자금줄을 끊어버리고요. 핵심 인재들은 커리어 불안정성 때문에 다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70% 이상의 언론 보도가 표류, 지연, 골든타임 상실 이런 부정적 단어로 뒤덮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군요. 네, 아주 정확한 상황 파악입니다. 이게 비유를 좀 해보자면 배가 출항을 해야 하는데 선장도 없고 항해 지도도 없이 그냥 항구에 묶여서 녹슬고 있는 상황과 같네요. 맞습니다. 배를 고치려는 사람도 없으니까 승객들은 알아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른 나라 배로 갈아타고 있는 셈이고요. 그 탈출하는 승객들이 바로 1,100억 달러라는 거대 자본인 거네요. 도대체 왜 출항을 못하고 국회에 묶여있는 겁니까? 현재 국회에는 총 8건의 관련 법안이 꼼짝도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8건이요?
내용이 어떻게 나뉘나요? 디지털 자산의 아주 기본적인 룰을 잡는 기본법 5건, 그리고 새로운 화폐 체계의 핵심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3건입니다. 기본법 5건에 스테이블 코인 3건. 그럼 이 8건의 법안을 멈춰 세운 원인이 뭔가요? 3가지 거대한 암초, 그러니까 3가지 핵심 쟁점이 존재합니다. 왜 우리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합의에 실패하고 있는가? 단순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니거든요. 네, 각자의 논리와 시각이 아주 팽팽하게 그리고 꽤 논리적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암초부터 한번 쪼개보죠.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지배하는 대주주의 지분을 15에서 20%로 강제 제한하려는 규제안입니다. 15에서 20%요? 이 규제를 찬성하는 긍정적 시각은 어떤 근거를 대고 있습니까? 명확합니다. 현재 극소수의 거래소가 전체 시장 거래량을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를 좀 깨야 한다는 거예요. 독점을 막아야 한다. 네. 대주주 한 명이 70%, 80%의 지분을 다 쥐고 있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실 코인을 독단적으로 상장시킬 위험이 있잖아요. 고객 자산을 유용할 위험도 커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분을 15에서 20%로 제한하면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되고 결국 이게 일반 이용자를 보호하는 아주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잠깐만요. 독점을 막고 이사회 견제를 이끌어낸다는 메커니즘 자체는 아주 합리적인데요. 근데 이런 식의 지분 제한은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은행에 적용하는 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금산분리나 은산분리 같은 논리죠. 은행은 국민 예금을 보관하고 그 돈으로 대출을 일으키니까 대주주가 마음대로 돈을 빼가지 못하게 막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본질적으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IT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거래 중개가 메인이죠.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은행 규제를 21세기 테크 기업에 그냥 그대로 덮어 씌우려는 건데 기업들 반발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 지점이 바로 규제를 반대하는 부정적 시각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이 규제가 자본주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네요. 시장 혁신을 주도하고 막대한 리스크를 다 감수하면서 회사를 키워놨더니 창업자의 경영권을 하루아침에 법으로 빼앗는 결과가 되니까요. 그럼 투명성을 높일 다른 대안은 없다는 건가요? 반대 측은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나 감사 의무화 같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분 자체를 강제로 뺏는 건 자본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거죠.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과 헌법적 가치인 재산권 보호가 한치의 양보 없이 정면 충돌한 상황이군요. 이것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두 번째 쟁점도 만만치 않다군요. 네, 만약 거래소 소유권 문제를 두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그 거래소 안에서 돌아다니는 새로운 화폐, 즉 스테이블 코인의 주도권을 두고는 더 엄청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 스테이블 코인이군요. 법정화폐와 가치가 1대1로 연동된 코인이죠. 네, 가치가 1대1로 고정되어 있어서 미래 디지털 금융결제망의 혈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거대한 시각이 정면 충돌합니다. 어떤 시각들이 부딪히나요? 전통은행 중심의 시각입니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화폐처럼 쓰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력이 탄탄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받는 전통은행에게만 발행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은행들만 코인을 찍어낼 수 있게 하자. 네, 그래야 코인 가치를 보장해줄 실제 현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뱅크런 같은 대규모 인출 사태나 국가 금융 시스템의 연쇄 붕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비유를 하자면 국가의 택배 시스템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의 문제네요. 은행 중심의 시각은 이 택배를 전통적인 현금 수송 차량 회사에만 맡기자는 거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속도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장갑차로 배송하니까 절대 내 물건이 중간에 분실되거나 털릴 일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인 핀테크 기업 허용 시각은 어떤 주장을 하나요? 핀테크 허용 시각은요, 그 무거운 장갑차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초고속 배송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장갑차로는 혁신을 못 따라간다? 네, 전통 은행에만 권한을 독점시키면 기존 금융의 그 낡은 시스템과 보수적인 속도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기술력이 뛰어난 핀테크 기업들이 발행 주체가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초당 수만 건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엄청나게 낮아지겠네요. 당연하죠.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글로벌 송금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안정을 최우선으로 리스크를 꽉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혁신과 확장성을 무기로 글로벌 결제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이 두 정책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거군요. 네, 두 쟁점 모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양쪽 모두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꼬인 매듭을 풀고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정치와 행정의 역할일 텐데요. 세 번째 쟁점이 바로 그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라고요. 세 번째 쟁점은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바로 책임 떠넘기기와 리더십 부재죠. 누구와 누가 싸우고 있는 겁니까? 우선 정부 부처 간에 이 새로운 산업을 누가 관할할 것인지를 두고 주도권 싸움과 이견이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부처 이기주의군요. 네, 그리고 정책의 키를 쥔 금융위원회는 과거 발생했던 몇 차례의 시장 사고를 의식해서 새로운 지능책보다는 무조건 사고를 막고 보자는 식의 극도로 보수적인 규제 스탠스만 고수하고 있고요. 욕먹기 싫으니까 일단 닫아두자 이거네요. 국회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입법기관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산업 생존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논의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정쟁 때문에 입장 차이만 확인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돌파구를 찾으려는 리더십은 실종됐고 시장이 망가지면 서로 상대방 때문이라는 책임론만 확산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입법이라는 게 결국 운동장의 룰을 정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룰을 파란 펜으로 쓸지 빨간 펜으로 쓸지를 두고 싸우느라 정작 도화지 자체를 박박 찢어버리고 있는 격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도화지가 다 찢어지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내 탓 공방을 하면서 멈춰있는 동안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안 기다려주거든요. 글로벌 시장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부 싸움에 매몰된 사이 글로벌 경쟁국들은 이미 새로운 질서를 완성하고 자본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본이 싹 다 빠져나가고 있군요. 네, 전형적인 규제의 갈라파고스 현상입니다. 보고서관 지시한 해외 동향을 보면 상황의 심박성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당장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2025년에 지니어스 액트, 즉 혁신금융법안 제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패권을 확고하게 쥐어버렸죠. 지니어스 액트로 패권을 잡았다. 유럽 쪽 상황도 만만치 않죠? 미카라는 제도가 시행했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준 겁니까? 미카는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체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기업들에게 아주 명확한 규칙 안내서를 쥐어줬기 때문이에요. 규칙 안내서요. 네, 이전에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아도 이게 언제 불법으로 몰려서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거든요.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카가 시행되면서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선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딱 제거되니까 글로벌 자본은 유럽 시장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룰이 있는 안전한 놀이터가 만들어지니까 돈이 몰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네요. 그런데 아시아 경쟁국들의 움직임이 우리에게는 더 직접적인 위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시아 금융화부를 다투는 일본과 홍콩은 일찌감치 현물 ETF 승인을 마치고 제도화를 안착시켰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죠. 현물 ETF 승인이 대체 왜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건가요?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ETF라는 단어가 좀 멀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면 개인이 직접 거래소에 가입하고 복잡한 지갑 주소를 만들고 해킹 불안감을 다 감수하면서 코인을 보관해야 했잖아요. 절차가 복잡하고 좀 불안하죠. 맞아요.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 같은 거대 자본은 절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거든요. 남의 돈을 굴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물 ETF가 승인되면 가상자산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정식 펀드 상품이 돼버립니다. 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전통적인 은퇴자금, 국민연금, 수십조 원을 굴리는 자산운용사들이 복잡한 기술적 리스크 없이 그냥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관들의 댐을 열어주는 아주 거대한 숨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현물 ETF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본법조차 통과가 안 됐으니 이 수문조차 만들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는 거고요. 결국 이런 규제 갈라파고스 현상이 실제 우리 산업과 시청자분들의 일상에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치명적인 연쇄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타격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현물 ETF 도입 무산입니다. 수문이 막힌 거네요. 네, 글로벌 자본이 ETF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자산을 불려나갈 때 한국 투자자들만 국내 시장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투자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해버렸습니다. 참 억울한 상황이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지연입니다. 이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의 결제 및 송금 기술 혁신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피해서 싱가포르나 두바이로 아예 본사를 옮기고 있죠. 핵심 기술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셋째는 이 모든 불확실성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전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투자가 중단되면 당장 타격이 올 텐데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공장을 짓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는 증발합니다. 고용이 멈추는 거군요. 네, 단 1년 만에 빠져나간 1,100억 달러라는 자본 유출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붕괴된 시스템이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영수증이죠. 소름이 돋네요. 시장이 단순히 정체된 수준이 아니라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중이군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정 날짜를 지목했어요. 4월 15일. 이날이 왜 최후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까? 올해 4월 15일에 국회 정모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립니다. 앞서 우리가 짚어본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등 꼬일 대로 꼬인 3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정치권이 실질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만약 이날도 그냥 빈손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날도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쟁점에 고착화돼서 돌파구를 못 찾는다면 보고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요? 현재 28점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SAI 지수는 15에서 20점대까지 추가로 대폭락할 것입니다. 지수가 15에서 20점대까지 떨어진다는 건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도가 아예 공중분해돼서 소멸해버리는 수준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한국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의 완전한 훼손, 즉 돌이킬 수 없는 복구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게 넘어서는 제2차 대규모 자본 이탈이 불가피해집니다. 돈이 더 빠져나간다고요? 제도적 보호망이 전혀 없는 시장에 남아서 정부 처분만 얌전히 기다릴 바보 같은 자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의 심층 분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핀테크 연구소의 묵직한 경고처럼 지금의 사태는 단순한 법안 처리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죠. 대한민국 산업의 신뢰와 생존이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대주주 규제안이 오히려 헌법적 권리와 충돌하면서 시장 진입을 틀어막고 있고요. 네,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우선한 통제 논리가 글로벌 송금이라는 기술 혁신을 짓누르고 있죠. 무엇보다 리더십 부재와 정치적 정쟁이 이 모든 혼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글로벌 자본은 아주 냉정하고 기민하게 우리를 외면하고 있고요. 사실 법이 완벽해야만 시장이 돌아가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완벽한 법이란 게 존재하긴 할까요? 노래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제도의 틀이 존재해야 시장 참여자들이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부작용을 수정해가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도화지는 깔아주고야 그림을 그리든 지우든 하겠죠. 네,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나 유럽의 미카 규제 역시 단 한 번의 회의로 뚝딱 만들어진 무결점 법안이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빚어낸 타협의 결과물이죠. 타협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모든 쟁점을 완벽하게 해소하려는 비현실적인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실용적 타협이죠. 다가오는 4월 15일이 바로 그 증명의 시간이 되어야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글로벌 혁신 시장이 한국의 입법 속도에 맞춰서 친절하게 멈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물은 어떻게든 흐르기 마련이죠. 네, 낡은 규제의 댐으로 막아두고 방치하기만 하면 물은 어떻게든 미세한 틈을 찾아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외 시장으로 알아서 흘러가 버립니다. 그게 자본의 생리니까요. 단 1년 만에 빠져나간 1,100억 달러의 거대한 엑소더스. 과연 이것이 폭우가 쏟아져 넘친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룰이 없는 한국 시장을 완전히 떠나서 글로벌 자본의 변방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대한 전조 증상일까요?
이 심각한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이번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지속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